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이입니다.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2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치크 카이나르자 조약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1787년 오스만 제국은 크림 왕국이 러시아에 완전히 합병되자 크림 왕국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편을 들었고 프로이센은 오스만 편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운 오스만 제국은 프로이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이때 이스탄불을 정복하여 비잔틴 제국을 재건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압둘 하미드 1세가 사망하고 셀림 3세가 즉위하였습니다. 1792년 전쟁에서 패한 후 셀림 3세는 국내 개혁에 착수했는데 이때의 개혁을 새로운 질서라는 뜻을 가진 니잠 제디드라고 합니다. 니잠 제디드 개혁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의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사개혁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오래전부터 이스탄불에 대사관을 둔 것에 비해서 오스만 제국은 이때까지 외교상 필요할 때만 사절을 파견했는데 이때부터 오스만 대사가 각국에 상주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외교 교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군사개혁이었습니다. 1793년 유럽식 군사훈련을 받고 통일된 제복을 입은 질서정연한 군대인 니잠 제디드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만 2천 규모로 구성되었으나 1806년에는 2만 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셀림 3세의 계획은 오스만 제국의 총체적인 부실을 혁신해보자는 데 목표를 두었으나 예니체리와 울라마의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셀림 3세의 계획에 반대하는 예니체리 병사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경쟁자가 등장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에 대한 저항은 일반 시민들도 가담하면서 집단 저항의 형태로 발전하더니 결국에는 예니체리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결과 셀림 3세가 폐위되고 무스타파 4세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무스타파 4세의 짧은 치세가 끝나고 마무드 2세가 즉위하였습니다. 마무드 2세는 셀림 3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중앙개혁을 위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예니체리 군단 사령관 등의 요직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불평분자를 쫓아내거나 처형시켰습니다. 마무드 2세는 이런 조심스러운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자 1826년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에시킨지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신식 군대의 구성원들은 예니체리 군단 내의 지지자들이 협조한 덕분에 예니체리 군단에서 증용할 수 있었습니다. 1826년 6월 예니체리 군단 내의 반개혁분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마무드 2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에시킨지의 반란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이스탄불 한가운데에 있는 광장에 임시 방벽을 치고 농성했던 예니체리들은 마무드 2세가 쇄신한 포병대의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반란은 7시간 만에 진압되었고 많은 예니체리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예니체리 군단이 정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4세기에 성립된 이래 오스만 제국의 기둥으로 활약했던 예니체리 군단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예니체리 군단을 폐지한 마무드 2세는 중앙행정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군 조직부터 개혁했는데 유럽을 본뜬 신식 군대를 창설하고 지휘계통을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해진 티마르 제도를 폐지하고 해군과 지방의 군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행정 측면에서는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등을 설치하여 중앙행정 조직을 크게 재편했습니다. 대제상의 명칭도 총리로 고치고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제국 최고의 종교적 권위자인 이슬람 장로를 새로 개설된 장로부에 소속시킴으로써 그 독립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책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외교 및 근대화 사업에 이바지할 인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쇄소, 검역소, 우편국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마무드 2세는 개혁으로 국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1815년에 세르비아에서 일어난 반란에 러시아가 개입하자 세르비아에 자치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29년에는 그리스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830년에는 프랑스가 알제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명목상으로나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조금씩 제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총독 메메드 알리도 공식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신하였지만 준독립정권을 구축하여 오스만 본국보다 더 빨리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1839년에는 이집트 총독의 세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1839년 11월 3일 마무드 2세가 죽고 술탄이 된 압둘 메지드 1세는 토카프 궁정 근처의 장미원에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미원 칙령에 따라서 재정비라는 뜻의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지마트 개혁으로 관료들을 군주의 절대적 영향력에서 공식적으로 해방시켜 자율적이고 근대적인 관료제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식의 법 체계를 받아들였고 1869년에 제정된 공교육법에 따라서 초등, 중등학교가 제국 전체에 설립되었습니다. 1853년 러시아는 예루살렘의 성지 관리권을 요구하며 왈라키아와 몰다비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던 오스만군의 폐색이 짙어질 때쯤 1854년 러시아의 남하에 우려를 표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영토인 흑해 북한의 크림반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장기화된 이 처참한 전쟁은 1855년에 세바스토폴 요새가 함락되면서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분쟁의 발단이 된 발칸 문제에 개입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오스만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이 근대 국가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법은 바로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헌법 제정으로 오스만 제국이 진보한 문명국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서유럽의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1876년 12월 23일 새로이 제정된 헌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도입한 최초의 오스만 제국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이 공포된 직후 헌법을 준수한 제국 최초의 국정선거가 실시되었고 1877년 3월에 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차 입헌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1877년 4월 러시아가 발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오스만 제국 영내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을 도우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입헌정에 관해 서유럽의 여론이 냉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군은 1878년 2월에 이스탄불 근처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이렇게까지 수도에 근접한 것은 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산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여 발칸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이 개입하여 같은 해 7월 러시아의 권익을 제한하는 베를린 조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세르비아, 루마니아, 몬테네그로는 독립하고 키프로스는 영국령이 되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압둘 하미드 2세는 이 위기 상황을 비밀 삼아서 의회를 폐쇄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고 주요 입헌주의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1차 입헌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